어제부터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바로 충청권이었죠. 역대 대선에서 충청 민심은 대권을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이었던 만큼 더욱 공을 들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역대 충청권 표심을 홍민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대선 순회 경선 첫 지역으로 충청권을 택한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호남 수도권보다도 충청을 먼저 찾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충청이 매번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정지로 당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대선부터 충청 민심을 얻은 후보는 예외 없이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충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꺾었고 다음 대선에선 문 전 대통령이 충청권 승리에 힘입어 홍준표 당시 후보를 이기는 등 표심 또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영호남보단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지역인 만큼 전국 민심과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충청이들께서도 오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힘을 모아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의 아들 저 윤석열이 여러분의 참된 일꾼이 되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전 대선에서 민주당은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에서 모두 패해 정권을 넘겨줬던 만큼 이번엔 시작부터 중원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속내도 읽힙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충청으로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심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 표심이 과연 이번 대선 결과에도 직결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후보는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 유효 투표 64,730표 가운데 57,057표, 88.15%를 얻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4,883표, 7.54%를 얻어 2위, 김경수 후보는 2,790표, 4.31%를 얻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권역별 순회 경선이 영남권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경선 후보는 오늘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지역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영남권, 또 오는 26일 호남권 순회 경선을 거쳐 27일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에 따른 30일도 채 안 되는 짧은 경선 기간,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후보들은 조금이라도 더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조어를 통해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는 등 차별화 전략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늦게 국민의힘에 입당한 대선 경선 후보 양향자 전 의원은 당과 접점이 적은 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했습니다. 당에 오래 몸담은 다른 후보들은 정권 연장의 인상을 주는 반면 자신은 정권 교체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입니다. 기존의 국민의힘의 후보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을 이기고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 이력 역시 숨기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겠습니까? 양도체.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를 넘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싸워 이길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프 이름을 완전 정복으로 지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더 많은 조어로 자신을 각인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상장 폭등주, 즉 능력에 비해 저평가된 후보란 점을 조명하는가 하면 미상장 폭등주입니다. 유니콘 정치인 유정복이 윤석열은 이제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퇴출해야 한다는 윤보 명퇴 구호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내드리고 이제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 명태의 정신으로 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보수 성향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선보인 데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까지 강조한 겁니다.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또 신무기에 자신을 빗대며 인지도만 생기면 본선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무기, 또 제가 다른 표현을 하면은 비상장 우량주. 상장되면은 대박이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후를 바라본 정치적 체급 키우기 행보란 비판적 시각도 없진 않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 경선 레이스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냉정한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첫 토론에서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 후보는 1차 경선 A조 토론회에서 계엄과 탄핵에 반성과 사과가 없이는 대선 필패 가능성이 크다며 김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모든 건 30번에 걸친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어 반드시 이긴다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고, 양양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이 허술하다며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찢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1차 경선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토론 B조에 속한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회 통합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마치면 오는 21일과 22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2차 경선 진출자 4명은 22일 발표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호도 약진 속에서도 대선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정치권의 견제와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이틀 영호남 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대기아차 광주공장에 이어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미국발 관세 통상 이슈 대응에 나선 겁니다.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정 사이사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소상공인을 격려하거나 손편지에 후원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여기에 탄핵 심판 기간 치안 질서를 유지했던 경찰들을 격려하거나 외신과의 잇따른 인터뷰까지 지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대선을 염두에 둔 민심 행보, 정치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 만큼 출마 여부를 확실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출마한다면 성과 욕심에 퍼주기 협상, 졸속 협상을 할 거라며 당장 손을 떼란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출마할 거면 당장 협상에서 손을 떼십시오.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시 대선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나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말이 도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권한대행의 역할이 뭡니까? 대선의 중립적인 관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대행에 대한 선호도가 7%까지 올랐지만 국민 3명 중 2명은 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부정적이란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론 흐름을 주시하며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야 한다거나 대선 관리 공정성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며 한대행의 고심은 커질 전망입니다.
YTN 신정입니다. 탄핵 심판과 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이번에는 잡음과 논란의 연속이었던 수사 과정을 돌이켜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수사기관들은 앞다퉈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피의자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 경쟁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탈이 났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고도 의혹만 앞선 탓에 관절을 헛걸음했는데 영장 집행 일임 결정으로 공수처가 뜬금없이 발을 빼면서 공사 하청 주냐는 비아냥까지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배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당연하게 봤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보안 수사 계획에 제동이 걸렸고 전국 고지검장 회의까지 거쳐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구속기간 계산과 수사 절차를 노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카드가 먹히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지만 되레 상급심 판단을 받는 절차는 포기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이자 내란죄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한 재판부의 계산법은 수사기관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성과만 쫓느라 빈틈을 보인 수사기관의 책임론이 분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다가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인데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만든 AI 영상입니다. 윤석열입니다. 제가 만든 청년도약계좌 가입하세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색함을 느끼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에는 대선 예비 후보들의 모습을 합성한 AI 영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허위 영상이라는 걸 숨긴 채 후보들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굉장히 세밀한 수준으로 지금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또 중도가 많은 선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딥페이크가 왕성하게 활동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봐요. 실제로 튀르키예에서는 반군 무장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만든 가짜 영상이 선거 직전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5% 정도 앞서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동영상이 딥페이크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거짓으로 밝혀져도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AI로 만든 허위 영상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AI 영상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선관위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 391건을 적발해 삭제 388건, 준수 종용 2건, 경고 1건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선관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가운데 경찰도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통해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최근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영상이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악의적인 가짜 영상을 신속하게 감별해 차단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 혼란 장기화 속에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정경제 전망 발표 전 성장률 하향 조정을 이례적으로 예고했는데 올해는 1%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내수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성장률을 대폭 낮춘 이유입니다. 당시 한은은 기존 전망치에서 1분기 0.3%포인트, 올해 전체는 무려 0.4%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최근 전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정치 혼란이 길어지고 대형 산불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잇따라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 충격에 수출까지 휘청이자 성장률 추가 하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은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있다며 다음 달 수정경제 전망 발표 전 성장률 하향 조정을 이례적으로 예고했습니다. 1, 4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2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도 앞으로 성장률을 낮출 요인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1분기부터 크게 흔들린 만큼 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라가 1.2%, JP모건이 0.7%로 내리는 등 해외 투자은행은 우리 성장률을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관세 효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세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수는 이미 엉망이고 유일하게 성장을 받쳐주는 엔진인 수출마저 앞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급락하게 됩니다. 경기 부양 필요성이 시급해진 만큼 다음 달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속에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133억 8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분기 대미 수출은 2% 줄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무역 흑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걸로 분석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가름자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지난 16일 미일 간 첫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백악관에서 일본 측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 재생상과 5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일본을 지키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안보 관련 불만도 제기하고 면담 땐 손에 쥔 작은 메모에 가끔 시선을 보내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교육질 확보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의료 정책과 의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해체 등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당장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인원이 줄어든 만큼 의대 합격선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또 자연계, 다른 학과까지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면서 2년 연속 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사과의 말을 대신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고려 요인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를 향한 문이 1년 만에 다시 좁아지면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대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올해 고3은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2007년생 황금 돼지띠들로 수험생 수가 지난해보다 12%가량 4만 7천여 명 늘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여기에 올해 의대 정원이 2천 명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재수를 선택한 N수생도 20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원이 줄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수능 성적 기준 합격선도 오를 수밖에 없어 내년도 의대 입시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입 지원의 기준이 될 전년도 대입 결과도 활용하기 어려워 깜깜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시 피라미드의 최정점으로 불리는 의대 모집 인원은 다른 학과에 진학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대는 의대대로 합격선이 상승하고 또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위권, 중하위권 때 이르기까지 의대 모집 정원 축소의 영향은 상당히 좀 전방위적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과 이를 되돌린 정부 결정의 여파가 입시 현장에 그대로 옮겨지면서 내년도 대입 불확실성을 한층 더 키웠다고 분석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ADHD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환자들의 사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세간이 알려지면서 치료 목적이 아닌 학습 보조제쯤으로 여기는 왜곡된 수요가 품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에 쓰이는 약품입니다. 중추신경을 자극해 충동을 조절하고 집중력을 높인다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최근 약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는 ADHD 환자 가족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약사 측은 세계적인 수요와 생산량 제약 때문이라며 공급 부족 상황을 지난해부터 3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습니다.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2019년 13만 명에서 지난해 33만 명으로 5년 만에 2.5배나 급증했습니다. 2022년 장애지표 신설로 진단 기준이 명확해져 환자가 늘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인데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진 게 품귀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 전체 처방 건수 가운데 강남과 송파, 서초 등 8학군 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없던 주의력이나 그 학습 능력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학습 능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 맥박이 빨라지거나 식욕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잠을 전혀 못 주무는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3개월을 초과하거나 ADHD 치료 목적을 벗어난 처방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사 측이 5월은 돼야 공급 부족이 해소될 거라고 밝혀 당분간 환자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SUV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40대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전남 여수 섬마을에선 보거를 먹은 관광객들이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에선 오토바이 너머로 이상등을 깜빡이는 SUV 한 대가 보입니다. 차량 앞부분은 마치 종이장처럼 찢겼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청원보건소 앞 사거리를 달리던 SUV와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좌회전하던 투싼하고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하고 충돌한 거예요, 정면에서.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남 여수의 섬마을 연도를 찾은 60대 관광객 3명이 마비 증상을 보여 육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보거를 잘못 먹고 전신이 마비되는 등 보거 중독 증세를 보인 겁니다. 해경 등은 수산시장에서 산 보거를 먹었다는 이들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동충주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45인승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등 40명이 모두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미아동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던 SUV는 하수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다 바퀴가 빠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에 의해 차량은 견인됐습니다. 당시 공사장 앞에는 출입 제한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훈련 중이던 공군 경공격기 KA-1에서 부품들이 산악 지역에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일부가 수거됐습니다. 공군은 어제 새벽 6시부터 헬기 한 대와 병력 270여 명을 동원해 낙하 예상 지역을 탐색했다며 영월군 주천면 산악지대에서 기총포드 2개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 54분쯤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 경공격기가 이륙해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 야간 모의 사격 훈련을 하다 기체에 부착된 기총포드 2개와 연료탱크 2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총포드엔 기관총과 탄약 500발가량이 들어있었고 연료탱크는 빈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초 북방 한계선 이남 지역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우리 군에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2달 가까이 남측에 머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종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지역에서 목선을 탄 북한 주민 2명이 우리 군에 발견된 건 지난달 초입니다. 국정원 등 합동조사에선 배에 문제가 생겨 실수로 NLL을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도 의사를 존중해 송환을 결정했지만 2달 가까이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모두 끊으면서 소통 창구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지금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을 것으로 합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북한 소통 채널인 핑크폰까지 동원됐지만 북한은 여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 달째 같은 입장만 반복해 내놓을 뿐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대상자들이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하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무반응이 계속되는 배경으론 러시아 파병 포로 문제 등으로 인해 남측과의 접촉이 대내외적으로 부담스러운 시기란 점이 거론됩니다. 전략적 셈법에 따라 접촉 시기를 저울질할 거란 건데 북한의 인권 수준을 또 한 번 드러낸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국제법적으로 북한도 독립된 국가인데 자국민 보호라는 의무를 방기한다는 점에서는 인권에 대한 경시 이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표류된 주민들을 받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며 슬기롭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은 사업 실패를 이유로 10대와 20대 2딸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같은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50대 A씨에게 살해된 일가족 5명 중엔 10대와 20대인 2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꼭 살해하셔야 했나요? 피해자들이 하실 말씀 없습니까? 사업 실패를 이유로 딸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녀까지 소유물로 생각하고 가장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가족관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본인이 다 혼자서 결정을 해버렸고 결국은 본인이 살아남았잖아요. 가족, 특히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10대는 물론 갓 태어난 아기까지
툭하면 못난 어른에게 희생됩니다. 얘는 못 입으니까 불쌍하지. 얘기가 좀 쌍둥이 일났어. 실제 지난 2023년 살인으로 숨진 291명 가운데 피해자가 자녀인 경우는 39명으로 전체의 10%가 넘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5년 이상 징역이 선고 가능한 일반 살인과 달리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는 7년 이상 징역 선고가 가능한데 비속 살해의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국회엔 비속 살해 관련 조항을 신설해 가중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처벌 강화보단 위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가 나기 17시간여 전부터 천장에 금이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최근 한 달치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고 전날인 지난 10일 밤 9시 50분쯤 이미 터널 천장에 균열이 생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11일 0시 반쯤 붕괴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3시 10분쯤 해당 터널과 상부에 있는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최근 일선 학교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학생 사고에 법원이 인솔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기 때문인데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솔 책임자인 담임교사는 학생들 앞에 있었고 사고를 당한 학생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사고 2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예정된 가운데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선처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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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불가능한 사고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지게 한다면 현장 체험학습은 더는 할 수 없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학기가 시작됐지만 강원 지역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여전히 논의 중이거나 축소 또는 취소했습니다. 더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이거 가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안 가는 추세로 이 이유를 근거로 아예 우리는 현장 체험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학교도 있고요. 현장 체험 학습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부담은 실제로 컸습니다. 강원 지역 교사 1,35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절반이 넘는 교사가 현장 체험 학습을 축소 또는 연기, 취소했다고 답했고 82.4%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 체험 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되지만 교사 10명 중 9명은 효과가 없거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없다면 현장 체험 학습은 교사들에게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교사들은 멀리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찾아가는 체험학습 대신 전문 강사나 공연팀을 학교로 초청하는 찾아오는 체험학습이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아닌 일선 교사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만나 현지 시간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부활절인 일요일 자정까지,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0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모범을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9일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에서 러시아 군인 246명이 귀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277명의 전사들이 러시아에서 집으로 돌아왔다며 포로 교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분수령이 될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핵 협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탐색전이었던 1차 협상에 이어 열린 2차 협상에서 진전을 이룬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이스라엘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인 로마 주재 오만 대사관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2차 고위급 협상은 4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중재국인 오만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란 대표단을 이끈 아락치 외무장관은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من همونطور که عرض کردم مذاکرات در فضای سازنده‌ای برگزار شد و میتونم بگم که رو به جلو هست و ما در حال حرکت به جلو هستیم. 중재국인 오만도 협상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큰 틀의 방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의 질문에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On Iran, would you be open to letting Iran keep some kind of civil nuclear program, or would the entire program need to be dismantled? I'm for stopping Iran very simply from having a nuclear weapon. They can't have a nuclear weapon. So the I entire want program Iran dismantled? to be great and prosperous and terrific. 미국과 이란은 다시 오만으로 장소를 옮겨 전문가 협상에 이어 3차 고위급 협상을 잇따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온 이스라엘로서는 이런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미군의 벙커버스터나 방공망 지원이 없으면 대규모 공습이 불가능한 만큼 제한적 공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실렸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8일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이란 제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 발생 후 중국이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자연 발생설을 주장한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에 대한 경호를 철회하는 등 보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에서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 공무원에 대해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른바 늘공, 직업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신분 보호 조치를 사실상 해제하고 실무 담당자까지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충성파로 채우겠다는 구상에 따른 걸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 공무원들은 가장 높은 행동과 성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들이 대통령의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는 걸 거부하거나 부패 행위에 가담하면 더 이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도서 접근권이 제한된 시각장애인들은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분 독서 열풍을 온전히 즐기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인 박정민 씨가 기존과 다른 듣는 소설을 기획했는데요. 시각장애인 독자들과의 만남 현장에 송재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젊은가 모르겠어. 젊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냐. 배우 박정민이 출판사 대표로서 추진한 듣는 소설 프로젝트의 첫 작품. 소설가 김금희의 신작 첫 여름 완주입니다. 시력을 잃은 아버지에게 책을 선물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인 만큼 종이책에 앞서 오디오북부터 공개하며 첫 독자, 정확히는 청자를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삼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그 누구보다 먼저 책을 받아보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책을 먼저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만큼 구성도 통상의 오디오북과 다릅니다. 출간된 종이책을 그대로 읽어 녹음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음성 도서를 전제로 한 원고를 구상하면서 다른 소설보다 대사가 늘었고 배우 고민 씨를 필두로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저마다 음성 연기를 펼치며 마치 한 편의 풍성한 라디오 드라마가 됐습니다. 들이 다 다른 캐릭터라도 저의 목소리를 어쨌든 저에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인물들이 새로운 목소리로 다가오니까 내 안에 우글댔던 그 사람들의 정체가 정확히 보이는 듯한 생각. 도서 접근권이 제한된 시각장애인들로선 반가운 선물입니다. 대표적인 대체도서, 점자도서 보급률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보유기관 접근성 문제도 여전한 상황에서 전자나 음성도서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이조차 원하는 책을 찾을 순 없거나 구해도 딱딱한 변환 음성으로 책을 감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로 듣는,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영화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첫 여름 완주 종이책은 다음 달 비장애인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이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개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상 속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와 비영리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진지한 얼굴로 영상 편집을 배우는 사람들.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서 기술적인 훈련은 물론 보람도 함께 느낍니다.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의 한 비영리 기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매주 화요일마다 그 영상 편집 돕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재미로 작곡하기도 하고요. 부모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장애자녀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비영리 기관의 운영 배경에는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수준의 장애인은 약 800만 명, 15세 이상 인구의 27%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 소득 지원과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고용 지원 등의 복지 차원에서 매년 46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The Canada Disability Benefit is intended to be a top-up to existing provincial and territorial benefits. The amount is a little bit too small to do that, so it's $200 per month or $2,400 per year at the moment. 특히 세계 최초로 장애 적금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방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해 주는 만큼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특별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모든 장애인이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하는 캐나다의 사례가 장애 복지 모델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타이완에서는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호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원판에 조립한 부품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숫자와 색깔에 맞는 칩을 골라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타이완의 한 비영리 재단에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장비입니다. 장애인 구직자들은 이곳에서 직업훈련은 물론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습니다. 이날 우영민 씨도 재단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회활동을 시작한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도 마음이 놓입니다. 就是有这两个我都喜欢摩托车刹车吧，对吧？因为我不会的时候，他有时候也会教我啊，对啊，他就很高兴啊，就不会乱想了啊。以前呢，他就想赚钱呐。他说人家都有上班，我为什么没有上班？我要赚钱呢？在多少了？他就想去上班了。 지난 2022년 기준 타이완의 장애인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생산 가능 인구에 해당되지만 이들의 노동 참여율은 20%에 불과해 현저히 낮은 수준. 타이완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장려하거나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身障朋友的态度和文化也比较是一个同情啊、怜悯啊、轻视啊、排斥的这种文化。我们有发现这几年就是自闭症的那个求职者的就是进用率好像比以前来的多。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느리지만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타이완. 보다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선 새로운 환경과 시대에 맞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를 늘리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YTN 월드 강호연입니다. 밤사이 비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남부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로는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7도, 대구는 18.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5도, 대구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고요. 이후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